안녕하세요. 원식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나라 무역투자기관인 코트라에서 한 32년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해외 7개국에서 한 18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한 이후에는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고, 대학에서도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는 자유로운 글쓰기와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1986년에 광의의 통화인 M2가 약 2조 5천억 달러 정도 있었는데 올해 M2가 한 22조 한 3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 사이에 약 9배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증가한 그 이유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본원 통화 발행액은 한 8천억 달러 내였어요. 그러니까 1조 달러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에 이게 한 4조 달러까지 한 4-5배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급격하게 늘어난 적이 있었는데 그게 팬데믹 사태입니다. 2020년에 팬데믹 사태가 터지면서 2달 만에 한 3조 2천억 달러가 풀렸고 그 다음에도 계속 통화 완화 정책을 써서 4조 달러 이상이 풀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 8천억 달러 내외였던 게 한 10여 년 사이에 9조 달러까지 거의 10배 이상 달러가 발행되면서 마찬가지로 M2 증가율도 그와 비례해서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86년에 한 100조 원 수준이었었는데 올해 한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그래프처럼 4,400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44배 정도 늘어난 거죠. 한국이 이렇게 미국보다도 훨씬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우리 경제 금융 구조가 특히 금융시장 구조가 급성장하면서 미국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우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미국의 달러 발행액입니다. 본원 통화 발행액 증가 추인데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그러니까 2008년 이전만 하더라도 1조 달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8-9천억 달러 정도였던 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이때서부터 2배 이상, 2조 달러 이상으로 튀더니 결국 2016년도에는 한 4조 3천억 그렇게 뛰다가 이제 긴축으로 들어가서 한 3조 8천억까지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였을 때 다시 팬데믹 사태가 와서 이때 2달 만에 한 3조 2천억이 발행이 돼서 7조 달러를 넘겼고 그 외에도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서 9조 달러까지 넘어갔다가 한 지난 3년간 내리 긴축을 하면서 지금은 한 6조 5천억 달러 정도로 줄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원통화 발행액, 그 다음에 M2의 증가, 이렇게 돈이 많아지면 근본적으로 달러 가치가 희석이 됩니다. 즉 그거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금값을 보면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1971년 닉슨 쇼크 이전만 하더라도 금 1온스를 살려면 35달러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를 줘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4,300불 가까이를 줘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믿고 있는 달러는 그간 가치의 99% 이상을 상실했습니다. 가치가 이제 훼손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훼손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요. 10여 년 사이에 자그마치 달러가 10배 이상 발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달러의 대체 자산인 금이나 은은 마찬가지 비례로 한 10배 이상 올라야 돼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오르지 못했던 거는 그간 미국이 금값의 상승은 달러의 불신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선물 시장에서 가격을 이제 눌러왔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의 M2 증가율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달러의 발행액은 지난 3년 동안 계속 긴축이 돼서 그래프가 내려오고 있는데 반해서 이번에 보이는 M2 그래프는 내려오는 척하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즉 이 얘기는 연준 같은 경우도 대외적으로는 긴축을 했지만 사실상 공개시장 조작 같은 걸 통해서 계속 통화를 늘려왔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재정정책으로 인해서 달러 표시 자산인 국채가
시중에 많이 풀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통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달 11월 25일 기준으로 M2 공급액이 사상 최대인 22조 3천억 달러를 찍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의의 통화 지표인 M2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래프가 미국 정부의 부채인 국채 발행 그래프입니다. 이게 올해의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올해 의회하고의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한동안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다가 하반기 들어와서 그게 타결이 되면서 이 신규 국채 발행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37조 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연간 예산이 한 7조 달러 정도 되는데 세수가 한 5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모자라는 2조 달러를 신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마련해서 나라 살림을 하는데 그 외에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나 여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또한 2천억 정도의 쇼티지가 납니다. 매년 신규 국채 발행액이 한 2조 2천억 달러 정도 돼요. 물론 국채를 발행했을 적에는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지만 그게 곧 세수로 다시 사회에 환원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만 이렇게 통화량이 늘렸을까요? 통화량을 늘린다는 건 일종의 환율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쟁국들도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통화량을 늘려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그래프가 세계 4대 기축통화의 통화량, 발행량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 빨간색이 미국의 달러입니다. 그런데 달러보다 그간 더 많이 발행했던 게 위에 황색은 위안화입니다. 그리고 저 청색은 유로화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일본의 엔화입니다. 실제로 팬데믹 사태를 맞이해서 유로화는 달러보다 더 많이 찍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인플레이션에 많이 시달렸고 그 다음은 미국 달러하고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는 평소에 달러나 유로화보다 더 많이 찍어냈었는데 팬데믹 사태 때는 봉쇄 정책을 피면서 통화 발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는 통화 정책에 여유가 생겨서 경기 부양을 할 적에 계속해서 금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지급 준비율을 낮춰서 시중에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쓸 수 있었던 여유가 바로 팬데믹 사태 때 돈을 안 찍어냈습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중국 정부는 지금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디플레이션 기운이 사회에 퍼져 있으면 국민들이 소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수 경기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부진하고 그러한 일종의 경기 부진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계 통화량은 예전에 비하면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거의 10배 이상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늘어났느냐? 일단은 글로벌 금융위기나 팬데믹 사태 때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면서 이걸 경기 부양책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나라가 제로금리를 시행하다시피 하면서 경기를 부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금리 시대가 길어지면서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공급된 거고 부채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하려는 의도가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많이 쓰면 그 나라 경제는 성장을 해요. 특히 미국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부채에 의존하는 경제 성장 이런 시스템이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가게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서 기업 부채나 가계 부채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다 유동성 때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금융시장, 자산시장이 비대화되면서 이러한 유동성이 더 늘어나고 유동성이 늘어나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해서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또 유동성이 늘어나는 이런 순환 구조 속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위기 때마다 돈으로 해결을 합니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부동산 부실 때문에 문제가 터졌던 건데 결국 부동산 가격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시중에 돈을 풀어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림으로써 일단 부실을 덮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왔기 때문에 이 유동성 확대 이 순환고리는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럼 왜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된다는 말이 맞는가? 예를 들어서 최근 10여 년간 돈이 한 10배 이상 늘어났는데
그렇게 되면 돈의 가치는, 즉 구매력은 반비례해서 돈이 늘어난 것만큼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상품은 일정한데 돈만 10배로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의 구매력이 10분의 1로 떨어지는 겁니다. 즉 이런 상태에서는 현금만 들고 있으면 주로 서민들이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현금 가치가 떨어져서 그 사람은 이제 가난해지는 거죠. 부자들은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부를 늘립니다. 왜 그러냐면 부자들은 대부분 현금이 아닌 자산에다 투자를 합니다. 그게 부동산 투자건 주식 투자건 혹은 뭐 암호화폐 투자건. 그런데 일반 서민들은 그럴 만한 여력이 없고 대부분 성실하게 받은 봉급 같은 거를 꼬박꼬박 예적금에 집어넣거나 이렇게 현금 위주로 갖고 있는데, 즉 그 얘기는 이렇게 돈이 급격하게 늘어난 시대에는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가치가 점점 줄어들고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산은 현금에 비례해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많이 보는 거죠. 이런 시기에는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기 때문에 바보가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저축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개념은 과거에는 인플레이션이 높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자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보통 한 6% 내지 한 10% 줬는데 요새 예금금리는 한 2, 3%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인플레이션도 쫓아가지 못하고 심지어 최근 5년 동안 주택가격이 미국 같은 경우는 5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자그마치 한 75%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10여 년 사이에 125% 이상이 치솟았는데 그때 계속 저금하고 적금 들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통화가 많이 풀리는 시기에는 은행에 집어두거나 주머니 속에 갖고 있으면 실질 가치가 점점 줄어듭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그 늘어난 것에 비례해서 개인의 자산은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동산 가격이 한 75% 상승을 했고 팬데믹 사태 때 그렇게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부동산 가격이 50% 상승했는데 통화량의 공급량만큼은 못 쫓아가도 그게 생각보다는 돈이 많이 풀리면 부동산이나 주식은 굉장히 치솟아요. 반면에 우리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근원 인플레이션 같은 거는 그러한 요소들을 다 물가지수에서 빼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발표하는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보통 한 3%, 높아봐야 한 4, 5%에서 잘 막았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이런 주택가격이나 주식 같은 가격 상승 같은 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게다가 일반 상품 중에서도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 상품이나 먹고 사는데 필요한 이런 가격 지수들도 다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쇠뇌를 당하는 거예요. 아,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한 3%뿐이 안 올랐구나. 그리고 기업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봉급 인상을 해줍니다. 3%보다 좀 높은 수준에서 한 3, 4%. 결국은 그렇게 땀 흘려 일하는 근로소득자들은 크게 소득이 증가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자산 가치가 증식되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의 부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통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에는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고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상품으로 자산으로 바꿔놔야지. 그러니까 자산으로 투자를 해야 어느 정도 실질 가치를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렇게 달러 공급량이 늘어나고 달러 표시 자산인 국채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은 그 구매력을 유지하려면 현금 갖고 있는 거는 가치가 이제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고 자산을 갖고 있어야만 통화 남발에 대한 어느 정도 해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시기에는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나 암호화폐 투자나 금은 원자재 투자 이런 쪽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땀 흘려 일하는 근로소득자하고 갖고 있는 돈이 많아서 금융소득을 일으키는 사람과는 매년 큰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로소득자들은 봉급이 올라가는 게 연준이 발표하는 혹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인플레이션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봉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연 한 3, 4% 정도 봉급이 올라갑니다. 반면에 근로소득자들은 연평균 한 15% 내외의 소득으로 올려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득 차이가 나니까 점점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기 때마다 통화 정책으로 돈을 많이 풀면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돈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서민들은 신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큰 돈을 빌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작은 돈을 빌릴 적에도 이자를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큰 돈을 빌릴 적에도 아주 낮은 이자로 큰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산다거나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하면서 오히려 위기 때 더 많은 자산 증식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거고 평범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금융 자본주의의 내재적인 모순이에요. 이게 날이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그래프가 2017년도에 미국 연준이 발표한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가 뭐를 의미하냐면 미국에서도 소득 점유율이 늘어나는 계층은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즉 상위 1%뿐이 없습니다. 상위 1%는 계속해서 그래프가 우상향하면서 소득 점유율이 늘어납니다. 차상위 9%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현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국민 90%는 맨 위에 보이는 이 검은색 실선인데 해가 갈수록 소득 점유율이 계속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상위 1%와 차상위 9%를 합한 상위 10%의 소득은 두 개를 합치면은 한 50% 정도 됩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10명이 사는 사회를 가정한다고 했을 적에 돈 잘 버는 한 사람이 나머지 9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굴러가느냐 하면 사회 구성원 중에 10분의 9인 이 서민들은 대부분 버는 대로 다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한테 그 사회 소득의 50% 이상이 몰리면은 그 사람은 쓰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은 곳간에 축적이 되고 사회로 환류되어서 나오지 못합니다. 즉 금융자본주의 사회에서 매년 경제성장이나 수출입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이유는 상위 10%에 들어간 돈은 이게 사회로 환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내수는 항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 상위 90%의 소득 점유율이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는 중산층이 붕괴돼서 하류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자본주의의 가장 심각한 도전이 중산층의 붕괴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개선시키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득 불평등이 부의 편중을 불러와서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서 보이는 이 그래프는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는 거의 40%에 가깝습니다. 차상위 9%도 그에 못지않아서 지금 한 37%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위 10%가 전체 부의 77%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국민 90%는 전체 부의 23%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위 50%, 즉 미국 국민의 절반은 거의 재산이 없습니다. 즉 그들은 전체 부의 1.4%,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것도 연준이 발표한 자료인데 1.4%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그들의 자산은 대부분
부채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택도 모기지 대출을 통해서 사고 자동차나 이런 것도 다 활부로 사고 해서 순자산 비중을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사태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은행을 통해서 돈을 풀어서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일단 부실을 덮었어요. 근데 팬데믹 사태에는 이게 전혀 성격이 틀립니다. 이거는 은행을 통해서 돈을 푼다고 해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종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는 통화정책이 아닌 미국이 재정부양책을 써가지고 이 위기를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즉 무슨 문제냐면 이때 가장 우려되는 건 서민의 붕괴예요. 그러니까 서민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서민들한테 직접 돈을 쏴주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소득 개념으로 또 실업급여의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가 당시에 미국 정부가 서민들한테 직접 쏴준 돈이 위에 보이는 하늘색입니다. 이게 기존 집행액의 2배 이상이 개별로 직접 돈을 쏴준 금액이 일반 재정의 2배 이상이었어요. 즉 이를 통해서 지금 재정의 기능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재정의 기능이라고 하면 크게 3대 기능이 있는데 재원의 분배, 즉 민간 사이드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고속도로 건설이라거나 이런 인프라 건설 같은 데 재원을 분배해서 쓰고 그다음에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재정을 풀어서 일종의 마중물 정책을 씁니다. 즉 민간 투자를 일으키기 위해서 정부가 먼저 돈을 푸는 거죠. 이게 이러한 종류가 사실은 그간 재정에서 중요한 기능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부의 재분배인데, 즉 서민들을 위한 복지 기능을 이제 강화해 주는 겁니다. 이게 재정의 3대 기능 중에서 제일 약했는데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이 중요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국가도 이제는 서민 복지를 위한 부의 재분배 기능이 다른 2개의 기능보다 훨씬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즉 우리가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그간의 금융 자본주의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는 포용 자본주의로 이렇게 변하면서, 과거에는 기본소득이라 그러면 무슨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적인 사고방식이냐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는 기본소득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팬데믹 사태가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 자체를 많이 바꾸면서 자본주의의 틀을 일정 부분 바꾼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달러는 원래는 금본위 제도에서 썼었는데 그거를 미국이 1944년 브레튼 우주 시스템을 가져오면서 금 1온수에 달러 35달러를 연동시키고, 그리고 달러에 다른 나라들은 상하 1% 내에서 움직이는 통화금융 시스템을 미국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깬 나라도 미국 스스로예요. 미국 스스로 이걸 왜 깼냐 하면 60년대에 통합팽창 정책을 쓰면서 사실은 갖고 있는 금보다도 훨씬 많은 달러를 찍어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방국들이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죄 달러를 가져와서 금으로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국가부도의 위기에 처하자 1971년 8월 15일 날 닉슨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지금 달러가 투기 세력한테 공격을 받고 있다. 당분간 달러의 금태환을 중지한다. 사태가 진정되면 재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재개됐습니까? 재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달러는 신용화폐가 됐습니다. 피아트머니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금 같은 실물의 가치가 연동되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신용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용화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이 신용을 잘 지켰습니까? 달러의 가치가 금 1온수에 35달러로 계속 유지됐었나요? 결국 미국은 사실은 틈만 나면 돈을 찍어내서 달러 가치는 엄청나게 훼손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달러를 안전자산이라고 믿고 있는데 전혀 안전하지 않은 자산이 달러입니다. 금값과 비교해 보면은 지금 온수당 한 4,300불 되니까 99% 이상의 달러 가치의 훼손이 있었고, 최근 들어와서는 이 훼손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달러 발행액 자체가 최근에는 과거보다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불러오는 해악에 맞서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통화를 만들겠다라는 개념으로 아예 수량을 2,100만 개로 한정을 하고 그거를 채굴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조금씩 채굴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국가가 부르짖는 신뢰라는 건 전혀 믿을 수가 없더라. 통화 교란이나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금융위기 같은 거를 가져오고 서민들을 벌거숭이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서민들은 가난해지는 이런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 나온 통화가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은 제3자의 신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프로그램화된 코드에 의해서 스스로 신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드에 의한 신뢰는 혁명적인 거죠. 우리가 과거에 금본위 제도였을 때 금에 대한 신뢰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금은 일단 희소하고 녹슬지 않고 반짝반짝 빛나면서 만인들이 믿는 그런 금속이에요. 그런데 비트코인도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희소하고 위조가 불가능하고 공급량이 금보다도 더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금을 실물금이라고 부른다면은 비트코인을 디지털로 만든 금이다라고 해서 디지털 금이고, 그리고 실제 이걸 만들 때 개발자들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금만큼 가치 있는 자산으로 여기게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퍼즐을 풀어서 채굴 과정을 이제 어렵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연산 작업을 하면서 전기를 많이 써서 실질적으로 채굴 원가가 금 못지않게 비싸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끔 만들자라는 게 비트코인을 만든 개발자들의 의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비트코인을 만들면서 이 디지털로 금을 만들자라는 개념이 이제 적용된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반감기라는 걸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발행 속도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히려 금보다도 이동하는 데 용이하고 보관이나 검증이 압도적으로 탁월합니다. 이렇게 부채 중심의 시대, 그리고 통화 남발이 당연시되는 이런 시대에는 금과 똑같은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간이 지날수록 한정된 물량 때문에 희소성이 더 커져서 실물금과 마찬가지로 이 코드의 신뢰에 의존하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온체인 시대에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 채권 투자를 하는 이유가 통화남발 시대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요즘은 우리가 예금이나 현금 소유는 이런 시대에는 계속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덜 손해를 보는 이런 자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늘려나가는 건데, 비트코인 역시 다른 자산에 비해서 변동성이 큰 게 단점입니다. 많은 그래도 그런 변동성을 통해서라도 계속 우상향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비트코인 같은 데 투자하는 것도 이게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 혹은 금이나 은과 같은 개념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서민들이 빈부격차에서 쓸려나가지 않도록 이러한 자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트코인이 빈부격차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질문 중에서 또 중요한 요소가, 지금 세계에서 은행 구자가 없는 사람들이 한 18억 명 정도 돼요. 즉 그 사람들은 금융 시스템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데, 그런데 암호화폐는 인터넷이 안 들어오는 곳에서도 휴대폰과 휴대폰을 서로 부딪히기만 해도 거래와 결제와 송금이 됩니다. 즉 은행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이제 암호화폐를 통해서
금융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특히 후발 개독들한테는 이 비트코인이 빈부격차에 큰 도움을 줄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산에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은행의 예금이나 현금 보유가 아니라, 그럼 자산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이제 주식, 부동산, 채권 이런 것들인데, 우선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자산의 한 60%, 그 다음에 성장 자산의 한 40% 정도를 집어넣는데, 즉 하나는 위험성이 덜한 게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입니다. 여기에는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이 속해요. 그 다음에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는 성장 자산 40%는 이거는 주식이나 암호화폐 중에서는 이더리움이나 리플, 즉 비트코인보다는 변동성이 큰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최근에는 금과 은의 가격 상승률이 아주 놀랍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은은 연초 대비 한 100% 이상 올랐어요. 금도 한 64% 오르고, 오히려 비트코인이 연초 대비 지금은 하락하느라고 비슷한 수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식과 채권을 할 적에도 주식 60%, 채권 40% 이런 식으로 비중을 가져가시고, 암호화폐 투자만을 말씀드린다면 이거는 인덱스 전략, 즉 지수 추정 전략을 하시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S&P 500의 수익률이 가장 좋듯이 도미넌스 비중대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100이라는 투자금이 있다면 57%는 비트코인에, 12%는 이더리움에, 5%는 XRP, 리플에, 그리고 나머지 26%는 기타 알트코인 한 5개 정도를 선별해서 하시면서 이 3대 코인은 적립식 장기 투자, 한마디로 가격 투자가 아닌 가치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월 돈 생기는 대로 조금씩 사모으시는 거고, 기타 알트코인 26%는 한 대여섯 종목을 선정하신 다음에 주기적으로 키높이를 맞춰주는 이런 리밸런싱 투자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브릭스가 독립을 부르면서 달러하고의 결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브릭스가 주도하는 CBDC, 미국이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시장을 춘추전국시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금융위기 와중인 2009년도 초에 발표가 됐는데, 이걸 발표하고 사카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재단 포럼에 간단한 비트코인 탄생 목적을 에세이식으로 썼어요. 한 500단어 정도 되는 길지 않은 내용인데, 거기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우선 신뢰를 지켜야 될 금융 시스템이 그간 신뢰를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은행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은행들의 돈풀기와 신용 창출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희석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났다. 이게 서민들을 이제 힘들게 했다. 라는 거고, 1980년대 미국이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이때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부의 편정이 늘어나서 금융 자본주의의 내재적인 모순이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런 해악에 대한 반대 도전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수량이 딱 정해진 비트코인을 출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통화금융 세력들은 결국은 금권 정치라고 해서 정치 권력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게 기득권들의 결탁이 공정한 정의로운 통화금융 시스템이 아닌 그들의 이익에 복무하는 통화금융 시스템으로 이제 오염되고 이제 변질된 거죠. 그래서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비트코인이 전격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러한 금권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현행 기득 세력들에 대한 도전으로서 어떤 사회혁명의 일환으로서 탄생된 게 비트코인입니다. 미국은 재정 팽창에 의한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 발행량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미 37조 달러를 초월했는데, 기본적인 구성만 보더라도
미국 예산이 연간 한 7조 되는데 그중에서 세수는 한 5조 됩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부분 2조를 국채를 발행하는 건데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정부는 스스로 재정적자를 메꿀 그런 의사가 없어요. 의지도 없고. 그런데 달러라는 기축통화의 성질이 사실은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통해서 세계로 배포되면서 기축통화 노릇을 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이 재정흑자를 보고 무역흑자를 본다면은 달러가 해외로 나가질 못해요. 이게 달러의 딜레마예요. 기축통화 노릇을 하려면은 쌍둥이 적자를 파야 되는 거고 기축통화 노릇을 포기해야 재정 건전화라거나 무역수지 정상화 쪽으로 갈 수 있는데 미국은 아예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무역으로 해서 돈을 버는 나라가 아니고 세계 자본시장의 자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의사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달러를 통해서 세계 패권을 지금 계속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국제시장의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수요가 없어졌어요. 수요가 없어진 가장 큰 이유는 최근 3년 동안 연준이 사실은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사줘야 되는데 연준이 오히려 국채를 사지 않고 국채를 팔아서 시중의 유동성을 끌어들였어요. 이게 바로 긴축입니다. 그건 당연히 국제시장의 수요가 없어지는 거죠. 게다가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그들의 외환보유고에 그간 미국 국채를 담아왔습니다. 사실상 가장 큰 손이에요. 그런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달러 가치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달러 이거 그렇게 안전한 자산이 아닌데 그리고 이거 계속 가격이 오르는 안전자산도 아니고 이거 불안한데 그러면서 미국 국채 대신에 금을 외환보유고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큰 이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 시장에서 장기 국채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장기 국채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금리는 반대로 올라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고금리 기조가 진행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는 단기 국채 위주로 국채를 발행합니다. 단기 국채라는 건 1년 미만의 국채를 단기 국채라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입니다. 이 비중이 한 2년 전만 해도 거의 국채 발행의 80%가 이 비중이었어요. 그래서 IMF도 그렇고 국내에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1개월, 3개월, 6개월짜리 급전을 빌려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꼴인데 이게 문제가 있다. 특히 단기 국채는 헤지펀드들이 많이 사가지고 아비트레이지 전략에 쓰는 건데 헤지펀드 잘못되면 미국 전체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질타를 많이 받아가지고 작년도에 미국 정부가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발행을 하겠다. 장기 국채를 80%, 단기 국채는 한 20%만 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근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서 결국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단기 국채 발행 비중이 더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 국채 발행이 높다 보니까 돈을 1개월, 3개월, 6개월로 계속 국채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단기 유동성이 이 국채에 쫙 빨려 들어가면서 그리고 매년 한 2조 2천억 정도의 신규 단기 국채가 계속 시장에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최근에 단기 유동성이 부족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단기 금리가 한 3번 정도 발작을 일으켰어요. 정책 금리를 확 뛰어넘는 금리가 나오면서 특히 연준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 기관들도 긴장을 하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렇게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금 확보를 위해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위험자산서부터 시장에 던집니다. 그래서 올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고전한 이유가 가장 먼저 암호화폐를 던지기 때문이에요. 이런 연유로 해서 미국 국채 금리가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정해진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이게 끈질기고 구조적이 되면서 이게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게 오늘 FOMC가 열리고 새벽에 금리가 인하하고 파월 의장의 뜻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내년 1월 달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듯한 뉘앙스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시중 유동성 부족을 인식하고 유동성은 풀겠다. 즉 레포 시장 같은 거를 상설화해서 풀겠다라고 얘기해서 오늘의 FOMC 회의 결과는 사실 반반입니다. 앞으로 계속된 금리 인하는 힘들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동성은 계속 풀겠다라는 이제 두 가지가 나와서 지금 시장이 이를 해석하는데 조금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르다 빠졌다 오르다 빠졌다 하는 이런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같은 점은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는 미국의 단기 국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패권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안은 법정 동화인 달러를 쓰는 거나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쓰는 거나 결국은 달러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달러의 네트워크 효과를 그대로 계승해서 쓰임새가 쓰이기 때문에 이 또한 같은 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의 의도는 지금 스위프트 시스템 같은 걸로 미국이 세계 통화금융 시스템을 주도하고 있는데 결국은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 시스템을 계속 연장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한마디로 암호화폐입니다. 기존의 법정 통화는 현행 온라인 시스템에서 유통되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한마디로 온체인 위에서 거래되는 통화예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씀으로써 기존 전통 금융과 이 암호화폐의 벽이 허물어지고 두 개가 융합을 하면서 이제는 모든 거래소에서 전통 거래소에서도 암호화폐를 팔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전통 거래소의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걸 토큰화해서 팔고 해가지고 이제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제 융합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은 이게 프로그래머블 즉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으로 조건만 맞으면 자동 실행되는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다른 점은 그간 달러는 연준이 발행하고 달러 표시 자산인 미국 국채는 미국 정부가 발행을 했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거는 민간 기업들이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통화의 주도권이 이제는 연준이나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통화의 주도권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국 정부가 국채를 얼만큼 발행하겠다, 통화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공급을 했다면 이제는 시장의 수요에 의해서 시장의 기업이나 개인들이 원하는 양만큼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확연한 차이입니다. 즉 한마디로 공급자 중심 시장에서 이제는 소비자 중심 시장으로 통화 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이 변화가 상당히 빨리 진척되고 있는데 우선 결제 인프라의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이 모든 무역의 중심, 자본거래의 중심에 있었다면 이제는 이게 다극화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는 스위프트 나름대로 위안화 거래는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인 CIPS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브릭스는 브릭스 나름대로 CBDC를 기반으로 한 지금 국제결제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지지하면서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이 송금 시장의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과거의 스위프트라는 독점적인 구조가 이제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축통화체제도 마찬가지로 춘추전국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CBDC 시대로 도래하면서 지역들이 이제는 힘을 합쳐서 그 지역의 통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기축통화도 이게 다양화될 겁니다. 지금 지정학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와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브릭스가 지금 양대 대결 상태로 가면서 브릭스는 회원국 간의 통화를 중심으로 무역과 자본거래를 하자. 즉 한마디로 탈달러를 선언하면서
이제는 달러 중심 시장에서 독립을 부르짖으면서 달러하고의 결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열들이 현재 달러 중심 질서에서 생기고 있는 건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이 여기서 빨간색은 중국을 최대 교역 파트너로 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거의 전부 빨간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미국을 세계 최대 교역국으로 갖고 있는 나라는 청색 그림들인데 숫자가 몇 개 안 됩니다. 한마디로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하는 나라는 지금 거의 한 150개국 정도 되고 미국을 세계 최대 교역국으로 하는 나라는 이제 한 30개 국가뿐이 안 돼서 이 균형의 큰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럽은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데 유럽은 독일을 최대 교역국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지금 세계 무역 네트워크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중국은 무역거래나 자본거래를 그들이 2015년도에 만든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IPS라는 위안화 결제 시스템의 통화의 비중을 보면 이미 위안화 거래 비중이 달러의 거래 비중을 2023년에 추월을 했어요. 그리고 더 대단한 거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 위안화, 즉 CBDC는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인 CIPS하고 결합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탁월한 우월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위프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송금하고 할 적에는 며칠 걸리고 수수료도 비쌉니다. 반면에 이 중국의 CIPS와 디지털 위안이 결합된 이걸로 해외에 돈을 보내면 한 7초 만에 송금이 완료되면서 수수료도 거의 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CBDC 시스템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탁월한 우월성을 갖고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위성항법 시스템하고 중국의 양자 암호 통신망 시스템이 결합을 하면서 이 시스템은 외부에서 해킹과 도청이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양자 과학이 가장 발전한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런데 실세에서 양자 암호 통신망이 가장 발전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결국은 기술적인 싸움에서도 이 CBDC 분야는 중국이 지금 훨씬 앞서 나가기 때문에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방향을 바꾼 것도 이런 이유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지금 브릭스의 변화입니다. 브릭스가 우리도 탈달러화를 위해서 브릭스 통화의 국제결제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브릭스 정상회의를 할 때 푸틴이 입장을 하면서 손에 돈을 한 장 들고 들어오는데 이게 바로 러시아가 제안한 금 기반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리고 지금 브릭스 규모가 어느 정도 커졌냐면 처음에 5개국으로 시작을 했던 게 지금은 11개국으로 늘어나서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브릭스 회원국들입니다. 게다가 준회원격으로 13개 국가를 받아들여서 지금은 24개 국가가 실질적으로 브릭스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브릭스는 이미 오래전에 서구의 G7의 경제 규모를 추월했습니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인도네시아까지 합류를 하면서 이제는 많은 격차로 G7을 따돌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여태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건 페트로달러의 위력 때문이었습니다. 석유를 사려면 꼭 달러로만 사야 된다는 이러한 불문율이 50년 이상 지탱해 왔었는데 지난해에 바로 이 50년 만기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군사경제협정이 만료됐습니다. 이게 대외적으로는 군사경제협정이지만 이게 일명 페트로달러 협정입니다. 미국이 연장을 요청했는데 사우디의 거부로서 이게 만료됐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석유가 달러가 아닌 위안화나 다른 통화로 팔리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JP모건 그 분석 보고서 등에 의하면 이미 전 세계 원유의 20% 이상이 달러가 아닌 위안화 등 통화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러시아의 석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기피하고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을 받아서 석유를 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은 은행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제재를 우회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는 측이나 사는 측이나 미국의 경제 제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이 무역 통화로 쓰이고 있습니다. 환율 전쟁을 어떤 특정국을 지칭한다거나 거론하기는 조금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자체가 환율 전쟁으로 비하하면서 그게 이제는 패권 전쟁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완연히 패권 전쟁 속에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물리적인 전쟁으로도 비하할 수 있는 게 패권 전쟁인데, 그리고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그 미란 보고서가 권유하는 대로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약달러 정책을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달러 정책이라는 게 달러 인덱스의 구성을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중국이 빠져 있고 유로화의 비중이 57%가 넘습니다. 그리고 엔화의 비중이 한 13%, 그 다음에 나머지 나라들의 비중, 이런 식으로 달러 인덱스 가치가 결정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약세를 가져간다는 얘기는 오히려 유로화와 엔화에 비해서 약세를 유도하면서 오늘날의 환율 전쟁이라는 개념이 이런 달러의 약세는 다시 말해서 유로화나 엔화의 강세를 유도하는 정책인데, 이 또한 그렇게 미국 뜻대로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율 전쟁이 다극화되어 가고 있다. 무역 전쟁을 했을 때는 중국하고 였었는데 이제는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EU와 일본과 기타 다른 나라들의 통화의 상대 비교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환율 전쟁이 어떤 충격을 주냐. 오히려 통화의 춘추전국 시대로 들어가면서 달러를 위시한 법정통화, 그 다음에 중국과 브릭스가 주도하는 CBDC, 미국이 주도하는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이 4개 종류의 통화가 또 다양화되면서 지금 시장을 한마디로 이제 춘추전국 시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기축통화는 기축통화대로 다양화되고 통화의 종류는 통화의 종류대로 이제 다변화되면서 시장이 어떤 의미에서는 통화혁명의 와중으로 생각보다는 빨리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부채를 갚을 생각이 없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왜 그러냐면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기 위해서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필수입니다. 달러의 기축통화를 포기해야 이게 재정 건전화나 무역수지 정상화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달러를 세계 각국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봐야 되고 재정 적자를 봐서 달러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부채를 갚는 데는 건 다른 방법, 여기 지금 4가지를 제가 제시해놨는데, 인플레이션이 심화돼가지고 실질 부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면 달러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달러 표시 자산인 국채로 인해서 생기는 그 국채 실질 가치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또 하나는 저금리나 규제를 통해서 오히려 그 국채를 갖고 있는 채권자들한테 부담을 전가시키는 건데, 그 국채를 갖고 있는 게 외국 중앙은행들뿐만 아니라 연기금이나 은행이나 미국 국민들도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부담을 외부로 이전시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의 국채 비중이 미국 GDP의 120%라고 하는데, 오히려 미국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시켜서 GDP 비중을 낮추는 거죠. 지금의 120%가 미국 경제가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면 GDP 비중으로는 이제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트럼프가 들고 나온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비축 자산으로 선정을 해서 이걸로 나중에 미국 부채를 갚겠다라는 계획도 여기 하나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앞으로 연평균 30% 정도 이런 성장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비트코인으로 미국 국채의 한 반 정도는 갚아 나갈 수 있어요. 이런 방식들을 생각하지 재정 적자나 무역 적자의 정상화 쪽으로 미국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CBDC를 금지시키고 민간 분야의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하겠다라고 행정명령에 서명했을 때 밝힌 이유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겠다. CBDC는 기본적으로 추적 가능한 화폐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CBDC를 개발하지 않고 민간 분야의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민간의 혁신과 창의성이 정부 주도보다는 훨씬 우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본인이 CBDC를 막고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하겠다는 이유인데, 이외에도 많은 뜻이 숨어 있는 거죠. 앞으로 다가올 온체인 시대에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서 달러 패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스테이블코인의 담보물이 미국의 국채이기 때문에 달러와 1대1로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쓰면 지금의 달러 패권이 그대로 이제 유지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 국제시장이 수요가 없어서 굉장히 힘든데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국제시장의 그 수요를 창출해 주니까 미국으로서는 이제 일거양득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디지털 위원회에 대한 일종의 기술적인 막대인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중국의 CIPS 시스템과 디지털 위안 시스템의 기술적인 우월성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양자 암호 통신망으로 인해서 해킹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중국의 시스템, CBDC 시스템을 굉장히 선호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도 CBDC를 개발해서 여기에 맞서서 맞대응하기는 녹록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꾼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시스템이 주도를 했었는데 온체인 시대로 바뀌면서 온체인 시스템에 걸맞는 통화 금융 시스템을 다시 미국이 이제 설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거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이게 사실은 온체인 위에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면서 송금되고 결제되는 게 되나서 오히려 나중에는 이 추적이 달러보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기록을 추적하고 그걸 통해서 테러 자금이나 불법 자금의 유통 같은 것들을 감시하고 그 송금이나 결제 성격이 어떤 건지 분석하고,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송금과 결제 시장으로 커나갈 수 있습니다. 미래 금융은 사실은 어떤 한 가지로 집약되진 않고 이게 서로 간에 경쟁을 하면서 그다음에 서로 간에 협력하는 이런 융합의 시기를 거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공존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CBDC는 국가가 주도하는 공식 통화인데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요. 중앙은행이 정책을 집행하면서 살포하는 통화가 어떤 목적에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재프로그래밍 해가지고 그 목적에 맞춰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모든 돈의 흐름을 이게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브릭스는 아마 CBDC를 중심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도 맡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디지털 결제와 상거래, 그리고 또 가상자산 거래, 메타버스 시스템의 거래나 이러한 현실과 이런 가상세계 모두에 쓰일 수 있는 그러한 통화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머블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조건이 맞으면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이제 그런 화폐가 될 거예요.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치 저장 수단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 안전자산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금이나 은도 안전자산이긴 하지만
유사시에 가지고 이동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금괴나 은괴를 들고 이동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 같은 거는 전자지갑에 담아서 손쉽게 이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지갑에서 다른 나라의 전자지갑으로 송금도 수월하고 하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이러한 용이성과 편리성 때문에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의 위력을 이제 발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화시장 자체가 지금의 패권국인 예를 들어서 미국이 달러를 얼만큼 혹은 달러 표시 자산인 국채를 얼만큼 발행하겠다는 그들의 의도에 의해서 통화가 공급되는데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선택하는 그런 통화 수요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공급자 시장에서 이제는 소비자 중심 시대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제는 통화의 종류를 소비자들이 선택하면서 거기서 가장 많이 선택된 통화가 세계화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무역이 전문가 중심, 전문가 시대였습니다. 즉 무역을 한번 하려면 전문가들의 영역이라 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하고 싶을 때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했어요. 지금 외환시장이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큰 시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역할 때 여러분들이 전문가한테 의뢰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클릭 한 번으로 해외 직구를 이제 다 하시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소비자들이 직접 수요를 이끌어내는 시장이 됐듯이 통화시장도 앞으로는 수요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화폐를 골라서 송금, 결제, 저축에 쓰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치 저장 수단이 가장 탁월한 화폐가 궁극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선택될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의미에서 어떤 통화가 궁극적으로 세계화폐로 선택되겠구나 하는 거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코드를 믿어야 돼요. 제3자의 신뢰에 의존하는 이거는 거의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용화폐인 달러에서 봤듯이 미국 정부가 혹은 미국 연준이 주도하는 달러와 달러 표시 자산은 믿기 힘들다라는 게 이제 지금의 시스템인데, 그런데 이게 어느 한쪽으로만 이렇게 딱 결정을 내서 그것만 쓰기는 사실상 힘들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앞으로는 정부의 시스템과 이 코드 시스템이 공존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CBDC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중국과 브릭스 같은 경우가 완전히 정부 시스템으로 나가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이제 코드 시스템으로 나가는 건데, 정부가 주도하거나 각국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화폐는 거래나 생활에서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신력이라는 걸 등에 업고 있는 거고, 코드 시스템은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되거나 가상세계에서 쓰인다거나 혹은 현재의 무역 시스템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잠식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 기간은 이 두 시스템이 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쓰기보다는 앞으로 이 두 시스템을 필요에 따라서 이제 잘 관리하셔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한마디로 통화혁명의 변곡점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통화의 춘추전국 시대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축통화만 하더라도 달러 중심에서 이제는 CBDC 시대로 들어가면서 다양해집니다. 유럽은 유럽 중심대로, 브릭스는 브릭스 중심대로, 남미연합이나 오펙 중심대로 자기들끼리의 CBDC를 표준화시켜서 그룹의 통화를 과거보다는 더 힘있게 만들려는 지금 그러한 의지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축통화의 다양화가 시행되면서 이제는 다극체제가 될 겁니다. 예전에 달러 중심 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하고, 그 다음에 통화 종류 또한 달러, CBDC,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 등 이게 다양해지면서 다중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화와 다변화로 일컬어지는 춘추전국 시대가 되면서 이들 간에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계가 허물어지고 협력하는 융합이
공존하는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앞으로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줘야 되느냐. 한국은행은 기존에 미국이 개발했던 하이브리드 모델로 개발을 하고 이미 시장 테스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한국은행은 잠깐 지금 테스트를 멈추고 관망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나 브릭스가 주도하는 CBDC냐, 한국은행이 준비한 CBDC냐, 아니면 신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냐를 결정하기 이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추천해 드립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 두 개를 다 같이 품어 안아야 됩니다. 앞으로 강한 통화라는 건 기술적인 우월성이 탁월한 통화가 강한 통화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연결고리들을 연결할 수 있는 포용력이 강한 시스템이 네트워크가 강한 네트워크가 됩니다. 한국은행이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CBDC 이 네트워크에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도 올리고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도 올리고 해서 서구가 미국이 주도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중국과 브릭스가 주도하는 CBDC를 다양하게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이런 설계가 우리나라한테는 꼭 필요한 설계라고 저는 생각해서 양쪽 시스템에 다 올라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처럼 기축통화도 다국화되고 통화 종류도 다양화되는 이런 시대에는 우리가 화폐 통화혁명의 변곡점에 서 있다라는 인식을 확실히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시장이 변화되고 나갈지를 예측해서 미래에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면서 가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신간을 하나 냈습니다. 세상을 바꾼 화폐들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책인데요. 비트코인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탄생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를 포함해서 인문학적인 시각에서 그 외에 많은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화폐라는 게 이 신뢰라는 개념을 통해서 서로 간의 믿음으로서 세상을 바꾸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